평생 모은 재산의 절반을 털어 아들 집을 사주고 무급 가정부처럼 손주를 돌보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다친 그날 며느리는 제 뺨을 때리며 모든 것을 제 탓으로 돌렸죠. 그 차가운 병원 바닥에서 제 아내 착한 시어머니는 죽었습니다. 이젠 제게 남은 모든 것을 걸고 제 인생을 되찾을 겁니다. 부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매일 똑같은 시간, 새벽 5시면 저절로 눈이 떠져요. 이게 평생 몸에 밴 습관이라 어쩔 수가 없네요. 창밖은 아직 캄캄한데 낡은 빌라의 작은 창문으로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 스며들고 있었죠. 몸을 일으키려니 아이고 허리부터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요. 72, 나이가 나이인지라 온몸이 성한 곳이 없어요. 벽에 기대 겨우 일어나 앉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바로 무릎이랑 허리에 약을 바르는 거죠. 의사가 물리치료도 좀 받고 쉬엄쉬엄 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는데 그럴 팔자가 못 되잖아요. 끙 소리를 내며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어요. 선반 위에는 제 약봉지가 수북이 쌓여 있지만 제 손은 그걸 지나쳐 쌀통으로 향했죠. 오늘은 우리 강아지, 내 손주, 준우가 좋아하는 전복죽을 끓여줘야 하거든요. 작고 낡은 부엌이에요. 혼자 사는 늙은이가 쓰기엔 이것도 감지덕지지만 가끔 아들네 훤하고 번쩍이는 부엌을 생각하면 딴 세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집, 그 아파트, 그거 사주느라 내가 평생 모은 돈 절반을 털어넣었거든요. 조상님들한테 물려받은 작은 땅까지 팔아서요. 그래도 괜찮았어요. 내 아들, 내 며느리, 내 손주가 남들 부럽지 않게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걸로 족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죽이 뭉근하게 끓어가는 동안 저는 제 작은 방으로 돌아와 외출 준비를 해요. 제 옷이라고 해봐야 시장에서 산 펑퍼짐한 몸빼바지에 낡은 티셔츠 몇 벌이 전부죠. 그래도 손주 보러 가는 길인데 그중에서 제일 깨끗하고 색이 바래지 않은 옷으로 골라 입었어요. 가방에는 정성껏 끓인 죽통이랑 제 혈압약 그리고 혹시 몰라 챙기는 파스 몇 장을 넣었죠. 이게 제 출근 준비예요. 제 유일한 직장이자 제 삶의 전부가 되어버린 아들네 집으로 가는 출근 준비. 빌라를 나서면 아직 서늘한 새벽 공기가 얼굴에 와 닿아요. 정류장까지 절뚝이며 걷는 10분 남짓한 시간이 하루 중 유일하게 오롯이 제 시간이죠. 버스를 타고 20정거장을 가는 동안 창밖 풍경을 보며 이런저런 생각을 해요.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정식이 없고 시장을 몇 바퀴나 돌았는데 그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새 물수건 갈아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그런 아들이 장성해서 번듯한 회사에 다니고 토끼 같은 자식까지 낳았으니 이만하면 내 인생도 성공한 거 아닌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어요. 아들네 아파트 단지는 멀리서부터 위용이 대단해요. 삐까뻔쩍한 정문을 지나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하죠. 로비에 들어서면 대리석 바닥이 번쩍거리고 공기마저 다른 것 같아요. 15층, 딩동. 현관문 비밀번호는 제 생일이지만 그게 저를 위한 배려가 아니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냥 제가 드나들기 편하게 자기들 귀찮게 안 하려고 해둔 것뿐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집 안은 언제나처럼 고요해요. 제가 조용히 신발을 벗고 들어서는 순간 안방 문이 빼꼼 열리며 며느리 민서가 나와요. 늘 완벽하게 관리된 얼굴에 실크 잠옷 차림이죠. 저를 보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하품을 섞어가며 말해요. 어머니, 오셨어요? 준우 아직 자니까 아침부터 차려주시고요. 오늘 택배 올 거 3개 있는데 그거 꼭 좀 받아주세요. 아, 그리고 어제 시킨 유기농 채소 냉장고에 있으니까 그걸로 밑반찬도 새로 좀 해주시고요. 마치 회사 직속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업무 지시하듯 아주 자연스럽고 당연하게요.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에요. 알았다. 걱정 말고 좀 더 자라. 제 대답에 민서는 만족한 듯 다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저는 익숙하게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향했죠. 냉장고를 열어보니 과연 비싸 보이는 유기농 채소들이 가득하네요. 이걸로 뭘 해줘야 우리 식구들이 잘 먹을까.
그 생각뿐이었어요. 아침 식사가 거의 다 준비될 때쯤 아들 정식이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식탁에 앉아요. 넥타이를 매만지며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볼 뿐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제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아요. 진지 드세요 하고 밥과 국을 내려놓아도 네 하는 건성인 대답이 전부죠.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하나하나 정성껏 만든 반찬들을 맛보는지 어떤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숟가락만 바쁘게 움직일 뿐이었죠. 준우가 일어나면 집안은 활기를 띠어요. 할머니 하고 달려와 안기는 이 작은 아이가 제 유일한 기쁨이고 위안이었죠. 아이에게 죽을 떠먹이고 옷을 입히고 유치원 갈 준비를 시키는 건 온전히 제 몫이에요. 그동안 민서는 화장대 앞에서 자기 얼굴을 가꾸느라 바쁘고 정식이는 벌써 집을 나선 후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준우를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내고 텅 빈 집으로 돌아왔어요. 민서가 남기고 간 어질러진 거실을 치우고 쌓인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돌리고 택배 3개를 받고 나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죠. 밥은 무슨 밥이에요? 아침에 아들 녀석 먹다 남긴 국에 찬밥 한 덩이 말아서 허겁지겁 넘기는 게 제 점심이었어요. 오후가 되어 준우가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또 아이와 씨름해야 해요. 간식을 챙겨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같이 놀아줘야 하죠. 그날은 날이 좋아서 준우를 데리고 아파트 놀이터에 나갔어요. 아이는 신나서 미끄럼틀을 오르내리고 저는 벤치에 앉아 그런 손주를 흐뭇하게 바라봤죠. 그때였어요. 같이 놀던 다른 아이가 이거 내 거야 하면서 준우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제가 얘야 그러면 못 써. 친구랑 같이 가지고 노는 거야 하고 타일렀죠. 그 순간 준우가 제게 돌아서서 큰 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있어. 할머니는 옛날 사람이라 아무것도 몰라. 엄마가 그랬어. 아이의 맑은 목소리가 놀이터에 울려 퍼졌고 주변에 있던 다른 할머니들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어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얼굴이 화끈거리고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5살짜리 아이가 뭘 알겠어요. 다 어미가 시키는 대로 듣는 대로 뱉는 거겠죠. 하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아프게 가슴을 후벼 파는 비수였어요. 저는 애써 웃으며 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아이고, 우리 준우 다 컸네. 할머니가 몰랐네. 그래도 할머니는 우리 준우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건 최고로 잘 알지. 아이는 제 말은 듣는 둥, 많은 둥 다시 놀이에 집중했고 저는 터져 나오려는 눈물을 간신히 삼켰어요. 그날 저녁 저는 유난히 몸이 무거웠어요. 마음이 천근만근 가라앉으니 몸도 따라가는 모양이었죠. 저녁 식사를 차리고 뒷정리까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안방에서 아들 부부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보, 근데 어머니한테 매달 용돈 50만 원씩 드리는 거 좀 아깝지 않아? 어차피 우리 집에 와서 식사 다 하시고 생활비 들어갈 것도 없으시잖아. 며느리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잠시 숨을 멈췄죠. 아들이 뭐라고 대답할까? 제발 내 아들만은 아니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듣고 보니 그렇네. 준우 학원비도 하나 더 늘었는데 이번 달부터는 그냥 20만 원만 드려야겠다. 어머니도 이해하시겠지.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마치 남의 얘기를 하듯이요. 제 존재, 제 희생이 그들에게는 그저 돈 몇 푼으로 계산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던 거죠.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차가운 밤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속의 시린 감정보다는 덜했어요. 터덜터덜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텅 빈 제 빌라에 들어와 불도 켜지 않은 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홀린 듯이 안방 서랍을 열었어요. 서랍 깊숙한 곳, 낡은 비단 주머니 안에 고이 간직해둔 것들을 꺼냈죠. 닳고 다른 가계부와 누렇게 변색된 은행 통장들이었어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거기에는 제 젊음과 눈물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정식인의 아파트 계약금, 일금 5천만 원,
정식이 세차 할부금 지원 300만 원. 민서 유럽 여행 가라고 붙여준 돈 200만 원. 수십 년간의 제 희생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어요. 이걸 보며 저는 늘 생각했어요. 괜찮다. 내 새끼들 허리 펴고 잘 살면 그걸로 내 고생은 다 보상받는 거다.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통장을 덮었어요. 그래도 너희만 잘 살면 됐다. 입으로는 그렇게 되뇌었지만 제 볼 위로는 뜨거운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금이 가기 시작한 건 제 무릎 연골만이 아니었어요. 제 믿음, 제 사랑, 제 인생 전부가 그렇게 소리 없이 부서져 내리고 있었던 거죠. 어젯밤 낡은 가계부를 붙들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눈물로 얼룩진 희생의 기록들을 가슴에 품고 잠이 들었다가 깨어나 보니 또다시 지긋지긋한 새벽 5시였죠. 온몸이 두들겨 맞은 것처럼 쑤시고 아팠어요. 마음이 무너지니 몸도 따라 무너지는 것 같았죠. 오늘 하루만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드러눕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어쩌겠어요. 어미의 삶이란 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기적 몸을 일으켜 다시 아들네 집으로 향했어요. 그날따라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지 아침부터 장대비가 쏟아붓더군요. 버스 창문에 부딪혀 흘러내리는 빗줄기를 보니 꼭 제 눈물 같았어요. 아들네 집에 도착하니 현관문 앞에 커다란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비를 쫄딱 맞아서 골판지 상자가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죠. 며느리가 노래를 부르던 그 비싼 스피커인가 보더군요. 저걸 저렇게 비에 맞게 놔두면 안 될 텐데. 저는 제 허리 통증도 있고 끙끙대며 그 무거운 상자를 집 안으로 끌어당겼어요. 젖은 상자가 어찌나 무거운지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죠. 겨우겨우 거실 한쪽에 옮겨놓고 나니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군요. 그렇게 힘을 쓰고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지 못했어요. 저녁에 퇴근한 며느리는 거실에 놓인 상자를 보더니 인상부터 팍 쓰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제 물건 함부로 만지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박스 옆구리 다 찢어졌잖아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아세요? 날카로운 목소리가 제 가슴을 찔렀어요. 비 맞을까봐 낑낑대며 옮겨놓은 제 수고는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죠. 옆에 있던 아들 녀석은 한술 더 떴어요. 엄마, 그냥 좀 밖에 두시지 그랬어요. 그랬어요. 민서가 알아서 했을 텐데. 그 순간 제 편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죠. 그냥 온몸에 찬물을 뒤집어 쓴 기분이었어요. 다음 날도 비는 추적추적 내렸어요. 며느리는 어제 그 스피커를 설치한다며 아침부터 부산을 떨더군요. 아직 물기가 채 마르지도 않은 것 같은데 온갖 전선을 연결하며 낑낑대고 있었죠. 그러다 갑자기 휴대전화를 보더니 화들짝 놀라며 제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 급한 약속이 생겨서 빨리 나가봐야 해요. 준우 좀 잘 봐주세요. 점심 먹이고 낮잠 재우고 저녁엔 제가 어제 사다 놓은 걸로 카레 좀 해주세요. 뭐가 그리 급한지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핸드백을 챙겨 쏜살같이 집을 나섰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어요. 감자를 깎고 양파를 다듬으며 그 와중에도 거실에서 혼자 노는 손주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죠. 우리 준우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붕붕 소리를 내며 잘 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아이의 살을 찢는 듯한 비명이 거실에서 터져 나왔어요. 저는 손에 든 칼을 내팽개치고 미친 사람처럼 거실로 달려나갔어요.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죠. 준우가, 우리 손주가 그 덜 마른 스피커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아이의 작은 손이 스피커 전선에 닿아 있었고 몸은 가늘게 떨고 있었죠. 제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어요. 안 돼. 부엌에서 달려 나온 터라 제 손은 채소를 씻던 물기로 축축했어요. 하지만 그런 걸 생각할 겨를이 없었죠. 저는 본능적으로 아이에게 달려들어 맨손으로 준우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제 몸을 찌르르 하고 관통하는 기분, 나쁜 충격이 느껴졌어요. 온몸의 근육이 딱딱하게 굳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끔찍한 건 아이가 축 늘어져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정신을 잃은 손주를 품에 안고
일어서려다 전기의 충격으로 휘청거리던 제 다리에 힘이 풀려버렸어요. 쿵 하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제 양쪽 무릎이 대리석 바닥에 그대로 곤두박질 쳤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지만 저는 아픔을 느낄 수도 없었어요. 제 눈에는 오직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손주의 얼굴만 보였으니까요. 무릎에서 피가 흘러 차가운 바닥을 적시고 있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끌어안은 채로 현관문까지 필사적으로 기어갔어요. 사람 살려주세요. 우리 준우 좀 살려주세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죠. 다행히 옆집 아주머니가 제 비명을 듣고 달려와 주었고 우리는 정신없이 구급차를 불러 병원 응급실로 향했어요.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준우의 얼굴을 보며 제 심장은 1000갈래만 갈래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행히 의사 선생님이 아이는 감전의 충격으로 잠시 기절한 것뿐이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제 다리에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간호사가 제 무릎을 보더니 기겁을 하더군요. 시퍼렇게 멍이 들고 퉁퉁 부어오른 무릎은 찢어진 상처에서 계속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어요. 응급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며느리 민서와 그녀의 어머니, 제 사돈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들의 손에는 백화점 로고가 선명한 커다란 쇼핑백이 들려 있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급한 약속이라는 게 고작 쇼핑이었던 거예요. 사돈은 제게 다가오자마자 다짜고짜 제 뺨을 후려쳤어요. 짝 하는 소리가 응급실에 울려 퍼졌죠.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애 하나 제대로 못 봐서 내 귀한 손주를 이 꼴로 만들어? 너 때문에 우리 준우 죽을 뻔했잖아. 네가 우리 딸한테 시집살이라도 시키니까 일부러 애한테 해코지한 거 아니야? 이 독한 것? 온갖 악담을 퍼부으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어요. 며느리 민서도 옆에서 울부짖었죠. 어머니가 책임지셔야 해요. 우리 준우 잘못되면 어머니 가만 안 둘 거예요. 저는 뺨을 맞은 고통보다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배신감에 몸을 떨었어요. 저들의 눈에는 피 흘리는 제 무릎은 보이지도 않는구나. 저들의 머릿속에는 오직 자신들의 잘못을 덮어줄 희생양만 필요했던 거구나. 그리고 제 눈은 민서의 손에 들린 그 번쩍이는 명품 가방에 꽂혔어요. 저것 때문에, 저깟 가방 때문에 내 손주가 죽을 뻔하고 나는 이 꼴이 되었구나. 제 안에 있던 슬픔과 억울함이 한순간에 차가운 분노로 변해버렸어요. 저는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릎의 통증도 잊었죠. 응급실 한쪽에 있던 의료용 가위를 집어들었어요. 그리고는 민서의 손에 들린 그 새 가방을 낚아챘어요. 서걱, 서걱, 가죽이 찢어지는 소리가 섬뜩하게 울려 퍼졌어요.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치며 가방을 조각조각 잘라냈어요. 이것 때문에, 이깟 것 때문에 내 손주가 죽을 뻔했다고. 내년들은 이게 내 새끼 목숨보다 중했냐. 그 소란에 놀라 침대에 누워있던 준우가 깨어났어요. 아이는 겁에 질려 울먹이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리고는 제게 달려와 안기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젖은 스피커 꽂았어. 그 한마디에 응급실 안에 모든 소음이 멎었어요. 사돈의 입이 딱 벌어졌고 민서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버렸죠. 모든 진실이, 그 추악한 진실이 5살짜리 아이의 입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공기 중에는 찢어진 가죽 냄새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거짓말의 냄새만이 가득했어요. 응급실의 소란이 잦아들고 준우는 다행히 소아병동의 1인실로 옮겨졌어요. 아이는 곤히 잠들어 있었고 그제야 저는 제 몸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죠. 간호사는 제 무릎을 치료해주며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보자고 했어요. 아마 제 얼굴에 서린 기막힌 사연을 어렴풋이 짐작했기 때문이겠죠. 아들 녀석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병실 복도만 서성이고 있었고 며느리와 사돈은 진실이 밝혀진 후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얼굴로 자리를 피했어요. 그렇게 병실에 홀로 남겨진 채 밤을 맞았어요.
잠은 오지 않았죠.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서 전해져 오는 욱신거리는 통증이 꼭 제 마음 같았어요. 저는 하얀 병원 천장을 멀거니 바라보며 지난 70평생을 되돌아봤어요. 제 기억 속에는 온통 희생하고 인내하고 참아왔던 순간들 뿐이었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뜨고 저는 여자의 몸으로 홀로 밭을 갈고 장사를 하며 아들 정식이를 키웠어요. 제 손은 늘 흙투성이었고 등은 굽을 날이 없었죠. 그래도 아들 녀석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 보면 배가 불렀어요. 정식이가 대학에 갔을 때 저는 등록금을 대기 위해 밤낮으로 남의 집 밭을까지 해가며 돈을 모았죠. 아들이 장성에 결혼을 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제 부모님께 물려받은 유산이나 다름없던 조상님들의 땅을 팔았어요. 며느리 될 아이 집안에 기죽지 말라고 번듯한 아파트 전세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어서요. 조상님들께는 죄스러웠지만 내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로도 마찬가지였죠. 정식이가 작은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제 노후를 위해 꽁꽁 숨겨두었던 마지막 적금 통장을 깨서 쥐어줬어요. 그 사업이 얼마 못 가 망했을 때도 저는 아들을 탓하지 않았어요. 괜찮다. 다시 시작하면 된다. 이 어미가 있는데 뭐가 걱정이냐. 그렇게 아들의 등을 두드려줬죠. 제 인생은 온통 그렇게 아들을 위해 내어주는 삶이었어요. 제 옷 한 벌, 제 신발 한 켤레 사는 돈은 아까워도 아들 내 차 할부금 내주는 돈은 아깝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백화점에서 쓴 카드값을 막아주느라 저는 시장에서 떠리로 파는 시든 나물을 사다 먹었죠. 그 모든 희생의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응급실에서 터져나오던 사돈의 악담과 제 뺨을 후려치던 며느리의 손길이 겹쳐졌어요. 짝하던 그 소리가 제 귓가에 다시 한번 울리는 것 같았죠. 수십 년의 헌신이 돌아온 건 고작 그 뺨 한 대와 쓸모없는 늙은이라는 모욕뿐이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더 이상 눈물이 나지 않았죠. 뜨겁게 끓어오르던 억울함과 슬픔이 싸늘하게 식어버리고 그 자리에는 얼음장같이 차가운 무언가가 들어찼어요. 심장이 깨져버린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 깨진 심장 파편들이 모여 더 단단하고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죠. 그래,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산 게 아니야. 잘못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너희들에게 있는 거다. 새로운 생각이 머리를 스쳤어요. 그래, 너희는 내가 베푼 것들을 전부 잊어버렸겠지. 너희 기억 속에서는 내 모든 희생이 지워졌을 거야. 하지만 나는 기억한다. 그리고 이 통장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지. 저는 제 숨겨진 힘이 무엇인지 그제야 깨달았어요. 그건 제가 수십 년간 꼼꼼하게 기록해온 낡은 가계부와 차곡차곡 쌓아온 은행거래 명세서들이었어요. 그건 단순한 돈의 기록이 아니었어요. 제 젊음, 제 땀, 제 눈물, 제 인생 그 자체였죠. 저는 더 이상 존중을 구걸하는 늙은 어미가 아니에요. 당연한 내 몫을 되찾으러 온 채권자였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간호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퇴원 수속을 밟았어요. 퉁퉁 부은 무릎 때문에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지독한 통증이 몰려왔지만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제 마음속에 뜨거운 불덩이 대신 차가운 강철 기둥이 세워진 것 같았죠. 저는 제 낡은 빌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곧장 평생을 거래해온 은행으로 향했죠.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동안 주변 사람들이 힐끔힐끔 저를 쳐다보는 게 느껴졌어요. 몰골이 말이 아니었겠죠. 헝클어진 머리, 퉁퉁 부은 눈, 그리고 시퍼렇게 멍든 무릎까지.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더 이상 남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제 차례가 되어 창구로 다가갔어요. 그리고 아주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죠. 지난 10년간 내 계좌에서 아들 이정식의 계좌로 이체된 모든 거래 내역을 출력해 주시오. 젊은 은행 직원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꿋꿋하게 그녀의 눈을 마주봤어요. 잠시 후 프린터에서 수십 장의 종이가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은행 소파에 앉아
그 서류 뭉치를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거기에는 제 기억보다 더 정확한 희생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었죠. 아들 차량 구매 지원금, 며느리 카드값 대납, 손주 영어 유치원비, 생활비 보조, 끝도 없는 항목들이었어요. 마지막 장에 찍힌 총액을 보는 순간 저는 실소를 터뜨렸어요. 무려 8억 원이었어요. 제가 아파트 사주느라 보태준 돈은 빼고도요. 아들 부부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전부 제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명백한 증거였죠. 저는 그 서류 뭉치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은행을 나섰어요. 더 이상 저는 구부정하고 힘없는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제 허리는 꼿꼿하게 펴졌고 발걸음에는 힘이 실렸죠. 이제 뭘 해야 할지 명확해졌어요. 거리를 걷다가 무심코 지나치던 한 건물의 간판이 눈에 들어왔어요. 수백 번도 더 봤을 간판이었지만 그날따라 유난히 선명하게 보였죠. 최영민 변호사 사무소, 이혼 및 가사소송 전문. 저는 잠시 그 앞에 멈춰섰어요. 그리고는 깊게 숨을 한번 들이쉬었죠. 더 이상의 망설임은 없었어요. 저는 삐걱거리는 무릎을 이끌고 그 건물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랐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 굳게 닫힌 문을 망설임 없이 활짝 열고 들어섰어요. 평생을 참고 살았던 이정선의 삶은 어제 병실에서 끝났어요. 오늘 이 문을 여는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러 온 새로운 사람이었죠.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제 인생의 두 번째 막이 올랐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사무실은 크지 않았지만 아주 정갈했고 저를 맞이한 최영민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었지만 눈빛이 아주 단단하고 믿음직스러웠죠. 저는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가방에서 주섬주섬 은행에 섰대 온 서류 뭉치를 꺼내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제 평생의 무게가 담긴 종이들이었죠. 최 변호사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넘겨보더군요. 그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가 이내 무표정으로 돌아왔어요. 제가 구구절절 제 사연을 설명할 필요도 없었죠. 그 숫자들과 이체 내역 속에 제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한참 동안 서류를 보던 그가 고개를 들고 저를 보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완벽한 증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우리는 앞으로의 싸움을 위한 전략을 세웠어요. 최 변호사는 제 감정이 아닌 철저히 법에 근거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했죠. 그는 세 가지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고 했어요. 첫째, 아들 부부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서 우리가 법적 조치를 시작했다는 것을 알리고 심리적으로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둘째, 곧바로 재산분할 청구 소송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제가 내어준 돈을 법적으로 되찾는 거죠. 아파트 구매 자금 절반에 대한 지분과 지난 10년간 지원한 8억 원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제 심장을 가장 뛰게 했던 부분이었죠. 바로 사돈에 대한 조치였어요. 최 변호사는 병원 응급실 기록과 CCTV 영상만 확보하면 폭행죄로 형사 고소까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는 이걸 무기로 사돈에게 공식적인 사과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에 대한 위자료를 받아내자고 제안했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죠. 제 마음은 이미 폭풍이 지나간 뒤에 고요한 폐허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모든 것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어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제가 살던 낡은 빌라를 처분하는 것이었죠. 그 집은 더 이상 제게 안식처가 아니었어요. 아들과의 기억, 희생의 기록만이 켜켜이 쌓인 감옥이었죠. 최 변호사는 제 안전을 위해 당분간 거처를 옮기는 게 좋겠다고 조언했고, 저는 동네에서 오랫동안 알고 지낸 부동산 중개인에게 연락했어요. 제 딱한 사정을 아는 그는 두말 없이 제 편이 되어 주었고, 집은 다행히 시세보다 조금 낮은 가격에 금방 새 주인을 찾았어요. 이삿짐이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세간살이는 전부 버리거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죠. 제가 챙긴 건 오직
제 인생의 증거가 담긴 낡은 가계부와 은행 서류들이 담긴 상자 하나뿐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수십 년을 살아온 동네를 떠나 최 변호사가 구해준 도심의 작고 깨끗한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은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어요. 이곳은 집이 아니라 제 싸움을 위한 작전 본부였으니까요. 제가 사라진 걸 알아차리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더군요. 며칠 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며느리 민서였죠. 그 애의 목소리는 평소에 앙칼찜은 온데간데 없이 아주 간절하고 다정하게 꾸며져 있었어요. 어머니, 어디 계세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그만 화 푸세요. 준우가 매일 할머니 보고 싶다고 울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헛웃음이 나왔어요. 제 아니가 아니라 당장 손주 봐주고 집안일 해줄 사람이 없어져서 아쉬운 거겠죠. 저는 제 평생 처음으로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를 냈어요. 나는 더 이상 너희 할머니가 아니다. 우린 이제 법정에서 보게 될 거다. 제 말의 수화기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기 직전 당황한 그 애의 숨소리가 똑똑히 들렸죠. 그날 밤에는 아들 녀석에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우리가 다 잘못했어요. 엄마 없는 집은 상상할 수도 없어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제가 민서 잘 타이를게요. 그 글자들 어디에도 진심 어린 반성은 없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달라는 이기적인 애원뿐이었죠. 저는 그 문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망설임 없이 삭제 버튼을 눌렀어요. 이걸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미련 한 조각까지 깨끗하게 정리되었어요. 며칠이 더 흐르고 제 새로운 보금자리에도 어느덧 익숙해질 무렵이었어요.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죠.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힘이 있었어요. 어머님, 방금 아드님 댁과 사돈어른 댁으로 모든 소장과 내용 증명 발송을 완료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화를 끊고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죠. 수많은 불빛들이 도시의 밤을 밝히고 있었어요. 저 불빛 아래 어딘가에서 제 아들과 며느리는 곧 배달될 우편물에 담긴 제 분노와 마주하게 되겠죠.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누구의 엄마도 누구의 할머니도 아닌 오롯이 이정선이라는 이름의 나 자신으로 서 있는 이 기분,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평온했죠. 저는 창문에 비친 제 낯선 얼굴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어요. 이제 시작이다. 제가 오피스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던 바로 그 시간, 폭풍은 시작되고 있었어요. 최 변호사님 말로는 법원의 집행관이 아들 녀석의 회사 사무실로 직접 찾아갔다고 하더군요. 모든 동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찍힌 두툼한 소장을 정식이의 손에 쥐어주었대요. 한창 유능한 척, 잘 나가는 척 하던 아들의 얼굴이 그 자리에서 새하얗게 질려버렸다고 했어요. 주변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밀려왔을 테고 아들 녀석이 평생 목숨처럼 여겼던 그놈의 체면, 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겠죠. 같은 시각 며느리 민서는 집에서 우편물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는 변호사 명의로 된 내용 증명이었고 다른 하나는 법원에서 온 그들의 아파트에 대한 가압류 통지서였죠. 자신이 성주인 양 거닐던 그 화려한 성이 사실은 제가 흘린 피땀 위에 세워진 모래성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이었을 거예요. 최 변호사에게 전해 듣기로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거의 실신할 것처럼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었다고 하더군요. 그들이 당연하게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한낱 신기루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거겠죠. 그들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동안 저는 낯선 오피스텔에서 아주 평온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구의 아침을 차리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죠. 저는 그저 제가 뿌린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어요. 법정 싸움은 생각보다 길지 않았어요. 사실 싸움이라고 할 것도 없었죠.
그들은 제 주장에 반박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법정에 선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은 최 변호사가 찍어온 사진으로만 봤어요. 한껏 수척해지고 불안에 떠는 그들의 모습은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하녀처럼 부리던 그 위세등등한 모습과는 거리가 멀었죠. 최 변호사는 법정에서 제가 수십 년간 기록해온 가계부와 은행 거래 내역서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그들의 기생충 같은 삶을 조목조목 폭로했어요. 그것이 단순한 부모 자식 간의 증여가 아니라 제 노후와 생존을 담보로 한 일방적인 착취였음을 명백하게 증명했죠. 판사도 더 이상 들어볼 것이 없다는 듯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다고 해요. 피고 이정식, 김민선은 원고 이정선에게 현재 아파트 시세의 50%와 지난 10년간 지원받은 부당이득금 8억 원,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정 이자를 즉시 지급하라. 그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며느리는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고 아들 녀석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허공만 바라봤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부와 허영심 그리고 오만함이 법의 이름으로 철저하게 박살나는 순간이었어요. 제 평생에 한이 풀리는 소리가 법정의 딱딱한 망치 소리와 함께 제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것 같았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진짜 정의의 심판은 아직 하나 더 남아 있었죠. 아들 부부에 대한 판결이 나온 바로 다음 날 사돈의 집으로 두 번째 폭탄이 배달되었어요. 최 변호사가 보낸 내용 증명이었죠. 그 내용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어요. 귀하는 병원 응급실에서 이정선 여사에게 가한 폭언과 폭행에 대해 일주일 내로 직접 찾아와 무릎 꿇고 사죄하고 정신적 피해보상금 5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만약 이행하지 않을 시 당시 상황이 녹화된 병원 CCTV 영상을 인터넷 언론사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보하고 폭행죄로 형사 고소 절차를 즉각 밟겠소. 체면을 목숨보다 중하게 여기는 그 여자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을 거예요. 돈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겠죠. 자신의 추악한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나고 평생 쌓아온 우아한 사모님의 이미지가 박살날지도 모른다는 공포. 저는 확신했어요. 그녀는 반드시 올 거라고요. 그리고 정확히 닷새 뒤 제 오피스텔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초췌한 얼굴의 사돈이 서 있었죠. 저는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녀는 두툼한 돈 봉투를 두 손으로 공손히 들고 제 앞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모기만 한 목소리로 죄를 빌더군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그녀를 가만히 내려다봤어요. 그 떨리는 어깨와 굴욕으로 일그러진 얼굴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했어요. 동정심도 승리감도 없었죠. 저는 그저 그녀의 손에 들린 돈 봉투를 말없이 받아들었어요. 그리고는 아무 대답도 없이 그녀의 눈앞에서 현관문을 쾅소리 나게 닫아버렸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더 이상의 말은 사치였죠. 몇 주가 더 흘렀어요. 저는 최 변호사에게서 마지막 소식을 전해 들었죠. 아들 부부의 그 화려했던 아파트는 결국 저에게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하기 위해 경매시장에 나왔고 헐값에 팔려나갔다고요. 그들은 남은 짐을 싸들고 도시 변두리의 좁고 허름한 월세방으로 쫓겨나듯 이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어요. 제가 시작한 정의의 심판은 그렇게 막을 내렸죠. 모든 폭풍이 지나간 뒤 저는 서울을 떠났어요. 제 평생의 희생과 눈물이 깃든 그 삭막한 도시를 떠나 아주 먼 곳으로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게 발길이 닿은 곳이 바로 울진이었어요. 평생 바다 한번 실컷 못 보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원 없이 보고 싶다는 아주 단순한 이유였죠. 울진에 얻은 작은 아파트는 낡고 허름했지만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려왔어요. 저는 그곳에서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한 제 삶을 시작했어요. 더 이상 새벽 5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됐고 누구의 밥상을 차리기 위해 서두르지 않아도 됐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바닷가로 나가 한참을 걷고 돌아와서는 저를 위해 정성껏 아침 식사를 차렸어요. 노인복지관에 나가서 그림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삐뚤빼뚤한 제 그림을 보며
선생님은 재능이 있다고 칭찬해 주셨고, 함께 그림을 그리는 할머니들과는 금세 좋은 친구가 되었죠. 저녁에는 새로 사귄 친구들과 갓 잡아온 생선으로 매운탕을 끓여 나눠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나누곤 했어요. 웃고 떠들고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주면서 제 마음속의 상처들도 조금씩 아물어가는 것 같았어요. 제 인생에 이런 평화가 찾아올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에요. 반면 제가 떠나온 그들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는 소식을 간간히 전해 들었어요. 가진 것 하나 없는 월세방에서 돈 문제는 끝없는 싸움의 불씨가 되었대요. 아들 녀석은 회사에서도 신임을 잃고 승진에서도 누락되어 술로 세월을 보낸다고 했어요. 며느리 민서는 더 이상 명품 가방을 살 수도 친구들 앞에서 체면을 차릴 수도 없게 되자 그 히스테리가 극에 달해 매일같이 남편을 볶아댄다고 하더군요. 서로의 탓을 하며 악을 쓰고 싸우다가도 결국에는 무능한 자신과 탐욕스러운 배우자,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잃게 만든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저주하며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이야기였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리만치 평온했어요. 통쾌하지도 그렇다고 안쓰럽지도 않았어요. 그저 뿌린 대로 거두는 세상의 이치가 서글프게 느껴질 뿐이었죠. 그렇게 계절이 두어 번 바뀌었을까요?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제 집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 화면에는 믿을 수 없는 얼굴들이 서 있었죠. 한껏 수척해지고 남루해진 몰골의 아들 내외, 그리고 그들 뒤에 숨어 겁먹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손주 준우였어요.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문을 열었어요. 문이 열리자마자 아들과 며느리는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어요. 그리고는 바닥에 머리를 밟고 통곡하기 시작했죠. 어머니, 저희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저희를 용서해 주세요. 저희를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그들의 울음소리에는 후회와 절망,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붙잡으려는 절박함이 뒤섞여 있었어요. 저는 말없이 그들을 내려다봤어요. 한때는 제 세상의 전부였던 아들, 그리고 제 가슴에 대못을 박았던 며느리, 그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니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미한 연민 같은 것이 피어오르려는 것도 같았죠.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동정이 아니었어요. 그저 부서진 인연에 대한 마지막 애도였을 뿐이죠. 제 시선은 그들 뒤에 서서 제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싶은 듯 간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는 손주에게로 향했어요. 아이의 눈에는 그리움이 가득했죠.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가 미리 사두었던 로봇 장난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에 그것을 쥐어주었죠. 그리고는 무릎 꿇고 있는 아들 부부를 향해 제 생에 가장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너희를 용서하마. 평생 너희를 미워하며 살기에는 내 남은 인생이 너무 아깝구나. 하지만 다시 너희와 함께 살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이었어요. 이 아이는 언제든 나를 찾아와도 좋다. 할미는 언제나 두 팔 벌려 이 아이를 맞아줄 게다. 하지만 너희 두 사람은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제 말이 끝나자 그들의 울음소리는 더욱 커졌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어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들의 통곡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했어요. 마치 제가 매일 아침 듣던 울진의 파도 소리처럼 모든 것을 품고 정화시키는 그런 평온함이었죠. 저는 복수를 통해 증오를 끝냈어요. 그리고 이 단절을 통해 마침내 제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었어요. 진정한 자유와 평화를 얻은 거죠. 창밖으로는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가 넘실거리고 있었고 저는 비로소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갈 준비를 마쳤답니다. 이정선 할머니의 삶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가족의 희생은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존중이 사라진 관계는 결코 이어질 수 없다는 것을요. 진정한 효도는 부모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시작돼요. 때로는 가장 고통스러운 단절이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며 가장 현명한 복수는 파괴가 아닌 스스로의 존엄성을 되찾는 것이죠.